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손정식입니다. 유방암 경험자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유방암은 국소 질환일까요? 전신 질환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유방암은 국소 질환일까요? 전신 질환일까요? 네, 그렇다면 관상동맥 질환은 국소 질환일까요? 전신 질환일까요? 이것이 유방암을 보는 관점과 치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중간중간에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은 크게 상피내암과 침윤성 유방암으로 나뉩니다. 상피내암은 암세포가 기점막에 국한된 상태이고요. 관상피내암은 암세포가 요관에 국한된 상태이고 소엽상피내암은 암세포가 소엽 내에 국한된 상태입니다. 소엽상피내암은 장기간 추적 관찰에도 침륜성 유방암으로 진행하거나 유방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양성병변으로 분류하지만 국내 유방암 지침에서는 상피내암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침륜성 유방암은 일반적인 암처럼 암세포가 기점막을 침범해서 상피뿐만 아니라 주위 유방 조직에 침범한 경우이고 조기 유방암, 1기, 2기 유방암, 국소진행성 유방암, 3기 유방암, 전인성 유방암, 4기 유방암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으세요? 예. 상피내암은 과연 암일까요? 세포 자체의 특성은 암이 맞는데 암세포가 기점막 안에 국한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피내암을 정말로 암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 끝에 소엽 상피내암은 결국 해외에서는 양성병변으로 분류하면서 암으로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상피내암은 암이 정말 맞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성 유방암도 있는데요. 유전성 유방암은 생식세포의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방암이고요. 전체 유방암의 5에서 10%를 차지합니다. 주로 브라카1, 브라카2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유전자의 변이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젊은 나이에 발생한 3중 음성 유방암 또는 주변 가족에서 발생한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가족력 등 이렇게 유전성 유방암을 시사하는 과거력과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브라카1, 브라카2 유전자 돌연 변이를 보험으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의 병기는 일반적인 해부학적 병기도 있지만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여부 및 허투 유전자 변이, 조직학적 분화에 따라서 임상적 병리학적 병기 분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TMM 분류는 잘 아시듯이 원발 종양에 대한 분류, 국소 림프절에 대한 분류, 원격 전이 여부에 따른 분류로 나뉘게 되고요. 제일 간단하게 설명된 내용으로는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이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1기 A입니다. 그리고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이면서도 림프절 미세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1기 B고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이지만은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림프절 전이가 없지만은 종양의 크기가 2에서 5cm면 2기 B고 종양의 크기가 2에서 5cm이면서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종양의 크기가 5cm를 넘는 경우에는 2기 B로 분류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해부학적 병기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에도 1기 암과 2기 유방암인 경우에는 90% 이상의 좋은 예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방암은 이렇게 해부학적 분류보다는 병리학적인 병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똑같은 해부학적 병기 안에서도 유방암의 조직학적 등급과 허투 유전자의 과발현, 그리고 에스트로겐 리셉터, 프로제스테론 리셉터의 발현 양상에 따라서 예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T0N1, T0N1, T0N1인 경우라 하더라도 에스트로겐 리세타 양성, 프로제스테론 리세타 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기 A입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 리셉타와 프로제스테론 리셉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는 일기 B고, 똑같은 T0N1이라 하더라도 에스트로겐 리셉타, 프로제스테론 리셉타 둘 다 음성인 경우에는 2기 A입니다. 그리고 조직학적 등급에 따라서도 나뉘게 되는데요. 똑같이 T0N1이라 하더라도 에스트로겐 리셉타, 프로제스테론 리셉타가 둘 다 양성이면은 원래 조직학적 등급만 1에서 2 정도가 되면 1기 A가 되겠지만은 에스트로겐 리셉타, 프로제스테론 리셉타가 둘 다 양성이라 하더라도 조직학적 등급이 그레이드 3인 경우에는 1기 B가 됩니다. 이렇게 유방암의 병기에서는 해부학적 병기뿐만 아니라 조직학적 등급, 허투 리셉터 과발현 양상, 에스트로겐 리셉터, 프로제스테론 리셉터 양성 여부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방암의 치료에서 관상피 내암의 경우에는 유방보존술이 일반적인 치료고요. 애과 림프절 절제술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광범위한 관상피 내암이 있거나 침륜성 병변이 의심되거나 조직학적 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감시 림프절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방 보존술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국소 방사선 치료가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 보존술을 시행받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관상피 내암 환자는 일반적으로는 타목시펜을 5년간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 유방암 또는 진행성 유방암의 치료를 보면 큰 카테고리로 국소 치료, 방사선 치료, 항암 요법, 내분비 노법, 요법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 질문에 유방암은 국소 질환입니까? 전신 질환입니까? 물었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일 간단한 접근법이라면 유방암이 국소 질환이라면 국소 치료로 끝나야 되겠죠. 네. 하지만은 당연히 우리도 알듯이 국소 치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유방암의 역사에서 보는 대표적인 수술식이 레디칼 마스텍토미입니다. (1800년대에) 시행된 여러 가지 수식들이 있는데 이 당시 유방암이 발생했을 때 유방암 조직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절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 리커런스가 50에서 80%까지 보고가 되었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눈에 보이는 유방 조직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유방 조직 주변으로 뻗어나가 있는 미세전이 같은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미세전이들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스테드가 접근한 방법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유방 주변 조직까지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이렇게 정말 흉곽의 상당 부분을 절제해내는 아주 큰 수술이 됩니다. 이렇게 수술했을 경우에는 로컬 리커런스가 6% 정도로, 로컬 리커런스는 현저하게 감소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유방암의 생존율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는 유방암이 국소질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유방암이 단지 눈에 보이는 이런 국소 유방 종양의 국소질환이라면 당연히 수술을 하면 재발이나 예후가 좋아져야겠지요. 하지만은 유방 주변 조직을 이렇게나 많이 절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이렇게 많이 절제해내면 국소 재발은 줄었지만은 전신적인 유방암 사망률은 크게 호전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방암이 생겼을 당시에 이미 주변 조직으로 미세전이가 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유방암을 전신질환으로 봐야 되고 전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전신질환으로 본 케모테라피가 시행이 됐고요. 20세기 초에 CMF 케모테라피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유방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인 CMF 케모테라피를 했을 때 10년 생존율이 4.3% 호전이 됐었고요. CMF 케모테라피와 비교했을 때 안스라사이클린은 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 같은 약제입니다. 그것을 사용했을 때 10년 생존율이 4.3% 더 호전이 됐었고 안스라사이클린에 탁솔, 파크리탁솔이나 도세탁솔 같은 탁센을 추가했을 때 더 추가적인 서바이벌 게인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유방암은 전신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방암 치료를 할 때는 국소 치료와 함께 전신 치료를 해야 되겠고 세포독성 항암제도 사용하겠지만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여부에 따라서 항호르몬제 치료, 즉 항호르몬 전신 치료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유방암 치료의 발전에서 함께 있었던 것은 방사선 치료의 발전입니다. 처음 보여드렸듯이 유방암의 국소 재발을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이렇게 광범위한 절제술이 국소 재발을 줄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절제할 경우 상당한 후유증과 임파부종, 통증 같은 합병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리커런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 유방암 주변 조직은 절개는 좀 최소화시키고 국소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 유방 주변 흉곽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즉 유방 보존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유방을 전절제해서 한 경우와 유방 보존술과 보조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를 장기 추적 관찰하면 거의 같은 예후가 나옵니다. 그와 함께 유방 보존 수술을 시행했을 때는 통증과 합병증, 후유증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조기 및 지행성 유방암 치료를 봐야 됩니다. 즉, 국소 치료는 유방 종양 자체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게 되고요. 과거에는 유방 전절제술을 했지만은 전절제술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술을 하면서 국소 재발을 줄이기 위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보존술을 시행받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전 유방조사 같은 보조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다만 방사선 치료도 몸에 부작용이나 부담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유방의 국소 재발률이 높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70세 이상이거나 종양의 크기가 3cm 이하이거나 인프절이 음성이거나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면서 절제연이 음성인 경우에는 국소 재발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없이 내분비 단독요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암화학요법도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해야 될까요? 네, 제일 간단하게로는 전신재발, 즉 유방암의 전이와 유방암 사망 가능성이 높을 때 보조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엔도크라인 테라피와 케모테라피를 하는 기준을 볼 때 일반적으로는 유방암의 아나토미컬 스테이지가 높을수록 즉 아나토미컬 스테이지가 3기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어주번트 케모테라피를 하게 되겠고 2기인 경우도 하게 되는데 특히 인프노드 양성인 경우에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기 유방암인 경우에는 어주번트 케모테라피를 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다만 1기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바이올로직 리스크는 유방암의 재발 위험도를 보는 리스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정도, 유방암의 조직 각덕 등급, 그리고 유방암 조직 검사에 나오는 프롤리페레이션 인덱스, 제노믹 시그너처 같은 것들을 보고 이런 유방암의 재발 위험도를 추정할 수 있고요. 설령 1기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재발 위험도가 높을 때는 케모테라피를 일부에서는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케모테라피에는 상당히 많은 합병증, 단기 합병증, 장기 합병증을 감수하고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방암의 전신 전이나 유방암 사망률이 높은 경우에만 시행을 하게 되겠고, 확실하게 유방암의 전신 전이나 재발 사망 위험이 높은 것은 아나토미컬 스테이지가 높은 경우, 그리고 림프노드가 양성인 경우, 바이오로진 리스크로서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엔도크라인 테라피는 항암 치료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대. 다만 항호르몬제 치료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나토미컬 스테이지가 높은 경우, 림프노드가 양성인 경우, 바이오로진 리스크가 높은 경우는 당연히 반드시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아나토미컬 스테이지가 낮고 재발 위험도가 낮을 때는 그냥 고려해 볼 수 있는 정도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국소 치료로서는 수술적 방법, 방사선 치료가 되겠고요. 전절제술을 하는 것과 유방보존술과 전유방의 방사선 조사를 따른 방사선 치료는 거의 동등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유방보존술을 하면서 전유방 조사를 할 경우에는 유방 전절제술에 따른 부담, 신체적 부담이나 합병증들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항암화학요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암의 전신 전이나 유방암 사망률이 높은 경우에는 고려하게 됩니다. 보통 항암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드리아마이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제제를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다 도세탁셀이나 바클레탁셀 같은 탁센을 추가하게 되고요. 허투 파지티브인 경우에는 모노클로널 안티바이디인 허세틴, 트라수주맙이나 퍼투주맙을 추가하는 것이 여우에 도움이 됩니다. 내분비 높부분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처방하게 되고요. 폐경전 여성에서는 타모xi펜을 쓰게 됩니다. 다만 폐경전 여성에서 타모xi펜을 썼을 때 재발 위험도가 높거나, 즉 재발 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종양 등급, 조직 등급이 높거나 림프노드가 많이 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난소 억제요법을 할 수 있는데요. 난소 억제요법을 하는 간단한 방법은 졸라덱스 주사를 4주 간격으로 맞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약물요법으로 난소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프리징 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난소 억제요법을 한 상태에서는 타모xifen 대신에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재발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졸라덱스로 난소 억제 요법을 하고 폐경이 유전된 상태에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먹었을 때 더 재발률을 줄이고 예후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고시에서도 호르몬 수용체 양성 폐경적 유방암으로 40세 미만이거나 림프노드가 양성이거나 종양 조직학적 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5년까지 아로마타제 억제제 더하기 졸라덱스 주사를 보험급여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 타모xifen 요법은 기존에 쓰던 5년 요법보다는 10년 사용했을 때 재발률이 더 낮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항호르몬 치료도 10년 정도 쓰게 되고요. 특히 림프노드 양성이나 유방암의 재발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항호르몬 요법을 10년간 쓰게 됩니다. 폐경전 여성에서는 타모xi펜을 쓰기 때문에 폐경전에서 타모xi펜을 쓰다가 폐경이 된 경우에는 아로마타제로 연결해서 5년간 해서 총 10년을 채울 수 있고요. 폐경전 계속 폐경전 상태면 타모xi펜만 10년간 쓸 수도 있습니다. 폐경 후 여성에서는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1차 치료가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기존의 표준요법인 오전 대신에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유방암의 전신전이나 재발 또는 유방암 사망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항암화학요법을 하고요. 아까 이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아나토미컬 스테이지가 높은 경우, 림프노드가 양성인 경우, 유방암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절 침범이 있을 때는 항암요법을 좀 더 고려하게 되겠고요. 다만 온코타입 DX 같은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재발 가능성, 특히 유방암의 전신 전이 가능성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온코타입 DX 같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주로 림파절 전이가 있을 때는 항암 화학요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림파절 전이 외에 다른 재발 고위험 요인인 경우에도 항암 화학요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온코타입 DX 같이 이렇게 재발 위험을 유전자의 스코어링으로 하는 방법을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9세 여자 환자고 3cm 유방암이고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고 허투 리세터는 네거티브고 조직학적 등급은 2등급인데 림프노드가 양성입니다. 네, 3cm의 림프노드가 양성이기 때문에 몇 개일까요? 아나토미컬 스테이지로는 몇 개일까요? 네, 3cm의 림프노드가 양성이기 때문에 아나토미컬 스테이지로는 2기 B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기 B인 경우에는 더구나 림프노드가 양성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보조항암요법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29세 여성이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임신의 가능성이나 장기 합병증의 가능성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온코타입 DX로 재발 위험도를 유전적으로 검사하게 되었는데요. 온코타입 DX 결과를 보내면 리커런스 스코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리커런스 스코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9년 동안 디스턴스 리커런스가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 9년간 디스턴트 리커런스의 리스크가 약 14% 정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기 때문에 폐경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조기 유방암으로 타목시펜 또는 타목시펜 복용 또는 졸라덱스 도서와 아로마타즈 이니비터 요법은 이런 항호르몬 치료는 기본으로 할 텐데요. 보조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네. 이 온코타입 DX 결과에서는 보조 항암 치료가 특별히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과거 이 온코타입 DX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리커런스 스코어가 약 20점이 넘는 경우에는 타목시펜 같은 항호르몬 치료 단독요법과 타목시펜과 케모테라피의 이런 모탈리티 또는 리커런스의 차이를 보시면 리커런스 스코어가 20점이 넘는 경우에는 타목시펜에다가 케모테라피를 한 경우 리커런스와 모탈리티가 타목시펜 단독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보다 더 점수가 20점보다 낮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보면은 항암 치료를 타목시펜에 추가한다 하더라도 예후가 특별히 더 호전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향후 리커런스 리스크나 모탈리티 등을 유전자 검사로서 사전에 정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3cm에서 림프노드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될 때 이렇게 온코타입 DX 검사를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비교적 안전하게 항호르몬제 치료를 잘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온코타입 DX의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 이분은 54세 여자 환자이고 6cm의 크기의 암이 있으면서 호르몬 수용체는 양성이었고 림프노드는 네거티브였습니다. 네, 6cm 정도의 크기라면 역시 종양의 크기가 5cm를 초과하고 림프절 전이가 없기 때문에 2기 B가 됩니다. 네, 과거 기준이라면 이렇게 튜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온코타입 DX 결과를 봤고요. 9년 동안 디스턴스 리커런스의 리스크는 약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케모테라피를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레퍼런스가 되는 연구 결과를 보면 50세가 넘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호르몬 수용 항호르몬 치료 단독과 항호르몬 치료에 케모테라피를 같이 한 경우에도 리커런스 스코어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베너핏을 크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으면은 리커런스 스코어가 13이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베너핏을 기대하기 힘들어서 이분은 항호르몬제 치료만 하는 것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유방암 환자를 볼 때는 유방암 치료는 국소 치료뿐만 아니라 전신 치료가 필요한 유방암은 전신 질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유방암 환자의 디스턴트 리커런스와 사망률에 관련되어 있는 위험 요인들을 잘 파악하고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암화학요법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도 꽤 부담을 줍니다.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드리아마이신, 독소르비신이나 트라조주마브, 허세틴 같은 것은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심장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도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상이거나 동반 질환들을 고려해서 항암 치료 요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현재 유방암의 크기가 너무 커서 유방 보존수를 받기 힘든 경우에 다만 이 환자가 선행 항암을 해서 유방암의 크기를 줄인다면 유방 보존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선행 항암 화학요법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보조 전신요법으로서는 일반적으로는 종양의 크기가 1cm가 넘는 3중음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리커런스 리스크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크기가 1cm가 넘는 3중음성 유방암은 대체로 항암 화학요법을 하는 편이고요. 종양의 크기가 1cm 이상이고 림프노드 양성인 경우에도 항암 화학요법을 하지만은 아까 온코타입 DX에서 말씀드렸듯이 리커런스나 디스턴트 메타의 위험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항암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항호르몬 요법은 과거에는 5년 요법이 표준이었는데 재발 위험이 좀 높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대부분 10년 요법이 표준이 되었고요.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적 여성에서 재발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난소 억제 요법은 졸라덱스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아로마테 억제제를 5년 동안 먹는 것이 보험도 되고 치료 효과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타목시펜도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대체로 10년간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적 검사로는 유방 촬영술은 초창기에는 6개월 간격으로 하다가 대체로 5년이 지나신 분들은 1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 초음파를 보게 되고요. 타목시펜을 먹을 경우에는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꼭 1년 간격으로 부인과 진료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골 밀도 검사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20-30%가 재발을 경험하고 수술 후 2-3년 동안 재발 위험도가 높은데요. 유방암의 재발 전이에서 전이가 뼈와 폐, 간, 뇌에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팔로업을 하다 보면 유방암의 뼈 전이 또는 뇌 전이가 된 환자들을 정말로 가끔 볼 수는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뼈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는지 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지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유방암의 추적 관찰에서 일반적으로는 5년 추적 관찰이 지난 장기 단계에서는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는 1년에 한 번 정도, 타모시펜 복용 중에는 부인과 1년에 한 번, 그리고 아로마타제 억제제 복용 중에도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다른 검사들은 반드시는 아니고 필요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의 예후는 최근 들어 여러 표적항암제와 항호르몬 치료의 발전으로 예후가 많이 좋아졌고요. 4기 유방암의 경우에도 5year survival이 30% 이상, 최근에는 40, 50%까지 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 합병증으로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요. 림프 부종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17%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유방암 수술 후 수술받은 쪽 팔, 특히 유방암 수술을 받으실 때 감시 림프절 절제술이나 그 임파선 전 절제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수술한 쪽 팔을 피를 뽑거나 혈압을 재거나 다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많이들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수술한 쪽 팔 말고 다른 쪽 팔에 계속 피를 뽑거나 해서 피를 더 이상 뽑기가 힘들거나 불편하셔서 이제 수술한 쪽 팔에 피를 뽑아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럴 때는 사실 좀 참 답이 어렵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파부종은 수술한 지 1년 내에 호발하지만은 수년이 지난 뒤에도 생길 수 있고 10년 지난 뒤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임파부종이 잘 생기는가 하면 수술 후 단기간 팔로우업 했을 때 임파부종의 과거력이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감시 림프절 절제술 말고 애가 림프절 전 절제술을 한 경우에 좀 더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임파부종이 생긴 적이 없고 감시 림프절 절제술만 받았던 환자가 약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임파부종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당신은 과거에 임파부종이 생긴 적이 없고 그리고 감시 림프절 절제술만 받았기 때문에 임파부종이 새로 생길 가능성은 낮은데 제로는 아니니까 가능한 수술한 쪽 팔을 찔리거나 다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라서 이제 그 정도까지 말씀드려야 되고요. 임포부종의 단계는 1기는 팔을 올리면 부종이 호전되고 2기는 팔이 올리는 것으로 부종이 호전되지 않고 함유 부종이 나타나는 것인데 2기 정도 되면은 우열 제거 요법이나 간헐적 공기 압박 같은 추가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재활의학과의 임파부종 보시는 교수님께 의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방력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수술받은 쪽 팔을 다치지 않은 건데요. 다친다는 것은 이제 피를 뽑거나 주사를 맞지 않는 것을 말하고 혈압은 사실 과거 임파부종도 없었고 감시 림프절 절제술만 했던 분들이 가끔 한두 번 혈압 재는 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앰뷸러터리 BP 모니터링 같은 것들은 막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그 안에서 좀 적절하게 조심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수술받은 쪽 팔을 다치지 않는다는 것에 화상이나 감염, 염증이 생기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가능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는데 일상적인 운동이나 활동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만한 경우에 임파부종이 좀 더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도 도움이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말초신경병증이 올 수 있고 특히 도세탁셀, 파클리탁셀을 사용했을 때 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손발이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대체로는 수개월 내에 호전되는데 심한 저림 증상이 수년간 지속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은 둘록세틴이 제일 무난합니다. 다만 둘록세틴은 처음부터 60mg을 쓰시면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들이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30mg 정도 저용량으로 사용하게 되고, 사실은 노인들 경우에는 15mg 더 저용량이면 좋은데 현재 나와 있는 약들이 30mg 캡슐 정도밖에 없어서 30mg을 써도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때문에 못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약은 도세탁실이 있고요. 그 외에 가바펜틴, TCA, 프레가발린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과거 RCT에서 효과는 시원찮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추위에 노출을 피하고 따뜻하게 하고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둘록세틸 같은 약 또는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또는 항우울제 같은 것을 쓸 때 꼭 주의해야 되는 것은 타목시펜의 드럭 인터랙션입니다. 과거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을 드시는 분들 중에 우울감이 있어서 파록세틴을 드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타목시펜의 효과가 떨어져서 유방암 재발 위험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타목시펜을 복용하시는 분은 파록세틴, 플록세틴을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요. 둘록세틴도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둘록세틴을 처방할 때는 이번에 타목시펜을 드시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좋고, 가끔 타목시펜 드시는 분 중에 안면 홍조 같은 것들이 심해서 벤나팍신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벤나팍신 같은 경우에는 타목시펜과 드럭 인터랙션이 작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타목시펜과 드럭 인터랙션이 있는 약들 중에는 암로디핀도 있고 시메티딘과 하이드록시진, 세레브렉스 같은 약제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타목시펜 복용 중에 환자에게 새로운 약을 처방할 때는 꼭 드럭 인터랙션을 고려해야 되겠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파록세틴, 플록세틴, 둘록세틴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입니다. 그리고 심장 독성도 중요한데요. 독소르빗이 나드리아마이신 같은 안스라사이클린과 허세틴 같은 허투 타겟 에이전트가 심근 독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미 순환기 내과에서 에코 등을 통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중에 추후에 특히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이 있으신 분들은 심근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연, 혈압 조절,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체중 조절, 운동 등을 꾸준하게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잘 평가해서 기저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몇몇 임상시험에서는 에날라프릴, 카베딜롤, 칸데설탄 같은 약제들이 자심실 기능 저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가끔 사용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환자, 특히 허셉틴이나 독소르비신 같은 항암 치료를 받았던 분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흡연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혈압당, 콜레스테롤 관리 잘하고 체중 조절 잘하고 운동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혈압당, 콜레스테롤 관리를 할 때 약물로도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암에 관련된 탈모는 유방암에서 사용하는 탈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역적이고요. 그래서 장기 추적 관찰 중에는 탈모가 특별히 크게 이슈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방사선 폐렴은 드물지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흉부 엑스레이 팔로업을 해보면 방사선 폐렴을 알았던 흔적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유방암의 보조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폐렴이 생기더라도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항호르몬 치료에 따른 폐경 증상입니다. 항암 화학요법을 하면서 조기 폐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항호르몬제 치료를 하면서 폐경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하플러시 우울증, 불안증이 동반될 때는 유방암 환자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이 벤나팍신과 데스벤나팍신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규칙적인 운동, 체중 조절, 그리고 몸을 좀 시원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식은땀이 많이 난다면 밤에도 좀 시원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운동도 여전히 중요한데 질건조증 같은 것이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질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국소 제제를 쓸 수 있는데 만약 항호르몬제 치료 중에 이성 국소 호르몬 제제를 써도 되는지 좀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여기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항호르몬제 치료 중에 디스파레이어나 성교통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렇게 국소 제제 종의 루브리컨트, 모이스처 같은 이런 비호르몬 제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지만은 이런 비호르몬 제제가 특별히 효과를 못 보이는 경우에는 저용량 에스트로겐이 있는 바자이나 메디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대병원에서 처방할 만한 약은 지노프로질정입니다. 지노프로질은 에스트리올이 30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저용량인데 이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 지노프로질정이 루브리컨트로 호전이 안 되는 디스파레유니아에 도움이 되는 결과들이 있고 이것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항호르몬제 치료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도 중요한데요. 특히 조기 폐경, 그리고 지에나리츠, 효연제인, 졸라덱스 주사, 아로마타이즈 억제제 같은 것들을 쓸 때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로마타이즈 억제제나 조기 폐경이 왔거나 아니면 졸라덱스 주사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 같으면 골밀도 검사를 잘 보는 게 좋겠고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도 중요한데요. 한번 암을 앓으셨던 분들은 본인이 느끼는 신체 증상이 혹시 암 재발이나 전이의 증상이 아닌지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을 호소하실 때면 피지컬 이그잼을 차분히 하고 문진을 잘 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증상이 암 재발이나 전이랑 관련이 없으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좀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약물 치료도 비교적 이런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보일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목시펜 복용 중에는 파록세틴, 플로ок세틴, 플로복사민 같은 약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만 도움이 되는 것은 자조 프로그램 집단 치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환자 자조 그룹 모임 같은데 등록하거나 해서 서로 정보도 얻고 서로 힘이 되도록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사와 영양에서 그 중요한 내용은 술은 완전 금주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콩 제품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식으로 드시는 것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소플라본 같은 이러한 식물성 호르몬제를 농축해 놓은 그 보조제 같은 거, 농축해 놓은 제제 같은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음식은 별 영향이 없으니까 드셔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이차암 검진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의 검진보다 더 잘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고 유방암과 관련되어 있는 이차암으로는 자궁 내막암, 갑상선암, 대장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남들보다 좀 더 잘 받도록 해서 약 40대 정도부터 대장 내시경을 약 5년 간격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도 타모xifen 복용 중에는 당연히 1년에 한 번 이상씩 받으셔야 되겠고, 그 외에 항호르몬제 치료가 타모xifen 치료가 끝난 뒤에라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브라카1, 2 유전 변이의 검사 대상은 유전적 유방암이 의심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를 보면 가족모 또는 친척, 3차 관계 이내에 한 명 이상 유방암, 난소암 또는 남성 유방암, 전이섬, 전리선암, 췌장암이 있는 경우, 또는 만 4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 60세 이하에 진단된 3중 음성 유방암, 양측성 유방암, 유방암과 함께 상피성 난소암 또는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 남성 유방암, 상피성 난소암, 이런 경우에는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사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유방암 센터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